들. 저자 이효석. 꽃다지, 질경이, 나생이, 딸장이, 민들레, 솔구장이, 쇠민장이, 길로장이, 달래, 무릇, 시금치, 쓴바귀, 돌나물, 비름, 능쟁이. 들은 온통 초록전에 덮여 벌써 한 조각의 흙빛도 찾아볼 수 없다. 초록의 바다. 초록은 흙빛보다 찬란하고 눈빛보다 복잡하다. 눈이 보얗게 깔렸을 때에는 흰빛과 능금나무의 자줏빛과 그림자의 옥색빛 밖에는 없어 단순하게 옷 벗은 여인의 나치와 같던 것이 봄은 옷 입고 치장한 여인이다. 흙빛에서 초록으로. 이 기막힌 신비에 다시 한번 놀라볼 필요가 없을까? 땅은 어디서 어느 때 그렇게 많은 물감을 먹었길래 봄이 되면 한꺼번에 그것을 이렇게 지천으로 뱉어놓을까? 바닷물을 고래같이 들이켰던가? 하늘이 푸른 전기를 모르는 결에 한 방 마셔두었던가? 그것을 빗물에 풀어 시절이 되면 땅 위로 솟쳐 보내는 것일까? 그러나 한 포기의 풀을 뽑아볼 때 잎새만이 푸를 뿐이지 뿌리와 흙에는 아무 물들인 자취도 없으면 웬일일까? 시험관 속 붉은 물에 약품을 넣으면 그것이 금시에 새파랗게 변하는 비밀, 그것과도 흡사하다. 이 우주의 비밀의 약품, 그것은 결국 알 바 없을까? 한 토리 보리알이 열 나트로 나는 이치는 가르치는 이 있어도 그 보리알에서 푸른 잎이 돋는 조화의 동기는 옳게 말하는 이 없는 듯하다. 사람의 지혜란 결국 신비의 테두리를 뱅뱅 돌 뿐이요. 조화의 속의 속은 언제까지나 열리지 않는 판도라의 상자일 듯 싶다. 초록풀에 덮인 땅속의 뜻은 초록 옷을 입은 여자의 마음과도 같이 엿볼 수 없는 저 건너 세상이다. 얀들얀들 나부끼는 초목의 양자는 부드럽게 솟는 음악. 줄기는 굵고 잎은 연한 멜로디의 마디마디이다. 부피 있는 대궁은 나팔소리요. 가는 가지는 검은고의 음률이라고도 할까. 알레그로가 지나고 안단테에 들어갔을 때의 감동. 그것이 봄의 걸음이다. 풀 위에 누워있으면 은근한 음악의 율동에 끌려 마음이 너변너변 나부낀다. 꽃다지, 질경이, 민들레, 가지가지 풋나무를 뜯어먹으면 몸이 초록으로 물들 것 같다. 물들어야 될 것 같다. 물들어야 오를 것 같다. 물들지 않으니 거짓말이다. 물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새가 지저긴다. 꾀꼬리일까? 지평선이 아롱거린다. 들은 내 세상이다. 언제까지든지 푸른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으면 나중에는 현기증이 나며 눈이 둘러 빠질 듯 싶다. 두 눈을 뽑아서 푸른 물에 채웠다가 라문의 병 속에 구슬같이 차진 놈을 다시 살 속에 박아 넣은 것과도 같이 눈망울이 차고 어리어리하고 푸른 듯하다. 살과는 동떨어진 유리알이다. 그렇게도 하늘은 맑고 멀다. 눈이 아픈 것은 그 하늘을 발칙하게도 오랫동안 우러러본 버린 듯 싶다. 확실히 마음이 죄송스럽다. 반나절 동안 두려움 없이 하늘을 똑바로 치어다볼 수 있는 사람이란 세상에서도 가장 착한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장 용기 있는 악한이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도 푸른 하늘은 거룩하다. 눈을 돌리면 눈물이 푹 쏟아진다. 벌판이 새파랗게 물들어 눈앞에 아물아물한다. 이런 때에는 웬일인지 구름 한 점도 없다. 곁에는 한 묶음의 꽃이 있다. 오랑캐꽃, 고들빼기, 노고초, 새고사리, 까치무릇, 대게, 마타리, 차치광이,
나는 그것들을 섞어 틀어 꽃다발을 겹기 시작한다. 각색 꽃판과 꽃술이 무릎 위에 지천으로 떨어진다. 그것은 헤어지는 석류 알보다도 많다. 나는 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졌는지를 모른다. 지금에는 한 그릇의 밥, 한 권의 책과 똑같은 지위를 마음속에 차지하게 되었다. 책에서 읽은 이론도 아니요, 얻어들은 이치도 아니요, 몇 해 동안 하는 일 없이 들과 벗하고 지내는 동안에 이유 없이 그것은 살림 속에 푹 젖었던 것이다. 어릴 때 동무들과 벌판을 헤매며 찔레를 꺾으러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고 소똥버섯을 따다 화로 속에 굽고 매를 캐러 밭 일항을 들치며 골로 말을 만들어 끌고 다니느라고 집에서보다도 들에서 더 많이 나를 지우던 그때가 다시 부활하여 돌아온 셈이다. 사람은 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에 있는 것 같다. 자연과 벗하게 되면 생활에서의 퇴각을 의미하는 것일까? 식물적 애정은 반드시 동물적 열정이 진한 곳에 오는 것일까? 학교를 쫓기고 서울을 물러오게 된 까닭으로 자연을 사랑하게 된 것일까? 그러나 동무들과 골방에서 만나고 눈을 기어 거리를 돌아치다 붙들리고 뛰다 잡히고 쫓기고 하였을 때의 열정이나 지금의 들을 사랑하는 열정이나 일반이다. 지금의 이 기쁨은 그때의 그 기쁨과도 흡사한 것이다. 신념에 목숨을 바치는 영웅이라고 인간 이상이 아닐 것과 같이 들을 사랑하는 졸부라고 인간 이하는 아닐 것이다. 아직도 굳은 신념을 가지면서 지난날에 보던 책들을 들척거리다가도 문득 정신을 놓고 의미 없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때가 많다. 학보, 이제는 고향이 마음에 붙는 모양이지? 마을 사람들은 조롱도 아니요 치사도 아닌 이런 말을 던지게 되었고 동구 밖에서 만나는 이웃집 머슴은 인사 대신에 흔히 해동지 늪에 붕어떼 많던가? 고기 사냥가에 북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심리정볼이 굳게 숙었던가? 하고 곡식의 소식을 묻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들과 친하고 곡식의 소식을 잘 알게 된 증거이다. 나는 책을 외우듯이 벌판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외우고 있다. 마음속에는 들의 지도가 세밀히 박혀있고 사철의 변화가 표같이 적혀있다. 나는 들사람이요 들은 내 것과도 같다. 어느 논 두덩에 청대콩이 가장 진미이며 어느 일항의 감자가 제일 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발고사리가 많이 피어있는 진펄과 종달새 뜨는 보리밭을 짐작할 수 있다. 남대천 어느 모퉁이를 돌 때 가장 고기가 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게리, 쇠리, 불거지가 덕실덕실 끓는 여울과 미육이, 뚜구뱅이가 잠겨있는 웅덩이와 쏘가리, 꺽지가 누워있는 바위밑과 매제와 고들매기를 잡으려면 철곡께서도 면마장을 더 올라가야 한다는 것과 쇠치네와 기름종개를 뜨려면 얼마나 벌판을 나가야 될 것을 안다. 물 건너 귀룩나무 숲을과 방치골 으름덩굴이 있는 곳을 아는 것은 아마도 나쁜 일 듯 싶다. 학교를 퇴학맞고 처음으로 도회를 쫓겨 내려왔을 때 첫 걸음으로 찾은 곳은 일갓집도 아니요 동무집도 아니요 실로 이 들이었다. 강가의 사시나무가 제대로 있고 버들숲 둔덕의 잔디가 헐리지 않았으며 과수원의 모습이 그대로 남은 것을 보았을 때의 기쁨이란 형연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란 곧 산천을 사랑하고 벌판을 반가워하는 심정이 아닐까. 이런 자연의 풍물을 내놓고야 고향의 그림자가 어디에 알뜰히 남아있는가. 헐리어가는 초가지붕에 남아있단 말인가. 고향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면서도 그리운 것은 더 많이 들과 시냇물이다. 시절은 만물을 허랑하게 만드는 듯하다. 짐승은 드러내놓고 모든 것을 들이 품속에 맡긴다. 억새풀 숲에서 새 둥우리를 발견한 것을 나는 알 수 없이 기쁘게 여겼다. 거룩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찾은 느낌이다.
집과 가족들을 송두리째 안심하고 땅에 맡기는 마음씨가 거룩하다. 풀과 깃을 모아 두툼하게 겨룬 둥우리 안에는 아직 까지 않은 알이 너더다 들어있다. 아롱아롱 줄이 선 풋대추만큼씩 한 새알. 막 뛰어나려는 생명을 침착하게 간직하고 있는 얇은 껍질. 금시의 딸깍 두 조각으로 깨뜨려지 못해. 창조의 보금자리. 그 고요한 보금자리가 행여나 놀라고 어지럽혀질까를 두려워하여 둥우리 기슬개 손가락 하나 대기조차 주저되어 나는 다만 한참 동안이나 물끄러미 바라보고 섰다가 풀포기를 제대로 덮어놓고 감쪽같이 발을 옮겨 놓았다. 금시에 알이 쪼개어지며 생명이 돋아날 듯 싶다. 등 뒤에서 새가 푸드득 날아뜰 것 같다. 정막을 깨뜨리고 하늘과 들을 놀래며 푸드득 날았다. 생각에 마음이 즐겁다. 그렇게 늦게 까는 것이 무슨 새일까? 청새일까? 덤불지일까? 고요하게 뛰노는 기쁜 마음을 걷잡을 수 없어 목소리를 내서 노래라도 부를까 느끼며 둑 아래로 발을 옮겨 놓으려다 문득 주춤하고 서버렸다. 맹랑한 것이 눈에 띄인 까닭이다. 껄껄 웃고 싶은 것을 참고 풀 위에 주저앉았다. 그 웃고 싶은 마음은 노래라도 부르고 싶던 마음의 연장인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그 맹랑한 풍경이 나의 마음을 결코 노엽히거나 모욕한 것이 아니오 도리어 아까와 똑같은 기쁨을 자아내게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창조의 기쁨을 보여준 것이다. 개울역 풀밭에서 한 자웅의 개가 장난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을 겁내지 않고 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꺼리는 법 없이 자웅은 터놓고 마음의 자유를 표현할 뿐이다. 부끄러운 것은 도리어 이쪽이다. 나는 얼굴을 붉히면서 대중 없이 오랫동안 그 요절할 광경을 바라보기가 몹시도 겸연쩍었다. 확실히 시절이 탓이다. 가령 추운 겨울 벌판에서 나는 그런 장난을 목격한 일이 없다. 역시 들이 푸를 때, 새가 늦은 알을 깔 때 자웅도 농탕 치는 것이다. 나는 그 광경을 성내서는 비웃어서는 안 되었다. 보고 있는 동안에 어디서부터인지 자웅에게로 돌멩이가 날아들었다. 킬킬킬킬 웃음소리가 나며 두 번째 것이 날았다. 가재나 몸이 떨어지지 않는 자웅은 그제서야 겁을 먹고 흘금흘금 눈을 굴리며 어색한 걸음으로 주책스러운 두 몸을 비틀거렸다. 나는 나 이외에 그 광경을 그때까지 은근히 바라보고 있던 또 한 사람이 부근에 숨어있음을 비로소 알고 더 한층 부끄러운 생각이 와락나며 숨도 크게 못 쉬고 인기척을 죽이고 잠자코만 있을 수밖에는 없었다. 세 번째 돌멩이가 날리더니 이윽고 호담스러운 웃음소리가 왈칵 터지며 아래편 숲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덥석 뛰어나왔다. 빨래 함지를 인 채 한 손으로는 연애 자웅을 쫓으면서 어깨를 떨며 웃음을 금할 수 없다는 자세였다. 그 도련한 인물에 나는 놀랐다. 한편 엉겼던 마음이 풀리기도 하였다. 옥분이었다. 빨래를 하고 나자 그 광경이면 마음속 은밀히 흠뻑 그것을 즐기고 난 뒤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나의 놀람보다도 옥분이가 문득 나를 보았을 때의 놀람, 그것은 몇 곱절 더 큰 것이었다. 벼랑간 웃음을 뚝 그치고 주춤 서는 서술에 머리에 이었던 함지가 왈칵 떨어질 판이었다. 얼굴의 표정이 삽시간에 검붉게 질려 굳어졌다. 눈알이 땅을 향하고 한편 손이 어쩔 줄 몰라 행주치마를 의미 없이 꼬깃거렸다. 벼랑간 깊은 구렁에 빠진 것과도 같은 그의 궁색한 처지와 된 마음을 건져주기 위하여 나는 마음에도 없는 목소리를 일부러 자아내어 관대한 웃음을 한바탕 웃으면서 그의 곁으로 내려갔다. 빌어먹을 짐승들, 마음에도 없는 책망이었으나 옥분의 마음을 풀어주자는 뜻이었다. 득추 녀석쯤이 너를 싫다할 법 있니? 주제넘은 녀석. 이어 다짜고짜로 그의 일신의 이야기를 집어낸 것은
그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자는 생각이었다. 군청, 고원, 득추는 일껏 옥분과 성혼이 된 것을 이제 와서 마다고 투정을 내고 다른 감을 구하였다. 옥분의 가세가 비난하여 들고 날 판이므로 혼인한 뒤에 닥쳐올 여러가지 귀찮은 거래를 염려하여 파혼한 것이 확실하다. 득추의 그런 꾀바른 마음씨를 나무라는 것은 나뿐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거기에 고원의 불신을 체크하였다. 배반을 당하고 분하지도 않으냐? 모른다. 옥부는 도리어 짜증을 내며 발을 떼놓았다. 그 녀석 한번 해내줄까? 웬일인지 그 얘기를 쏠리는 동정을 금할 수 없다. 쓸데없는 짓 할 것 있니? 동정의 눈치를 알면서도 시침을 떼는 옥분의 마음씨에는 말할 수 없이 그윽한 것이 있어 그것이 은연중에 마음을 당긴다. 눈앞에 멀어지는 그의 민출한 자태가 가슴속에 새겨진다. 검은 치마폭 밑으로 드러난 불그레한 늠칫한 두 다리, 자작나무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 헐벗기 때문에 한결 빛나는 것, 세상에도 가지고 싶은 탐나는 것이다. 일요일인 까닭에 오래간만에 문수와 함께 두 귀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날마다 거리의 학교에 가야 하는 그를 자주 붙들어낼 수는 없다. 일요일이 없는 나에게도 일요일이 있는 것이다.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뚝에 오르면 마음이 활짝 열리는 듯이 시원하다. 바닷바람이 아직 조금 차기는 하나 신선한 맛이다. 잔디밭에는 간간히 피지 않은 해당화 봉오리가 조촐하게 섞였으며 둥 맞은편에 군데군데 모여선 백약나무 잎새가 햇빛에 반짝반짝 납겨 은가루를 뿌린 것 같다. 문수는 빌려갔던 몇 권의 책을 돌려주고 표해 두었던 몇 구절의 뜻을 질문하였다. 나는 그에게는 하루의 선배인 것이다. 돈독하게 떼어주는 것이 즐거운 의무도 되었다. 공부가 끝난 다음 책을 덮어두고 잡담에 들어갔을 때 문수는 탄식하는 어조였다. 학교가 점점 틀려가는 모양이다. 구체적 실리를 가져가지 들고 나중에는 그 한 사람이 협착한 처지를 말하였다. 책 읽는 것까지 들키었네. 자네 책도 뺏길 뻔했어. 짐작되었다. 나와 사귀는 것이 불리하지 않은가? 자네 걸은 길대로 되어나가는 것이 뻔하지. 차라리 그 편이 시원하겠네. 너무 궁박한 현실 이야기만도 못없어. 두 사람은 무릎을 툭 털고 일어서 기분을 가다듬고 노래를 불렀다. 아무 말, 아는 곡조를 모조리 불렀다. 노래가 지나면 번갈아 서서 연설을 하였다. 눈앞에 수많은 대중을 가상하고 목소리를 다하여 부르짖어 본다. 바닷물이 수물거리나 어쩌나 새들이 놀라서 떨어지나 어쩌나를 시험하려는 듯이도 높게 고함쳐 본다. 박수하는 사람은 수많은 대중 대신에 한 사람이 동무일 뿐이나 짓거리는 동안에 정신이 흥분되고 통쾌하여 간다. 훌륭한 공부 위의 단련이다. 협착한 땅 위에 그렇게 자유로운 벌판이 있으니 새삼스러운 놀람이다. 아무리 자유로운 말을 외쳐도 거기에서만은 중지를 당하는 법이 없으니까 말이다. 땅 위는 좁으면서도 넓은 셈인가. 두군 속 풀리는 시원한 곳이며 문수와 보내는 하루는 언제든지 다시 없이 즐거운 날이다. 과수원 철망 너머로 엿보이는 철 늦은 딸기, 잎새 사이로 울긋불긋 돋아난 송이 굵은 양딸기, 지날 때마다 건강한 식욕을 참을 수 없다. 더구나 달빛에 젖은 딸기의 양자란 마치 크림을 끼얹은 것과도 같아서 한층 부드럽게 빛난다. 탐나는 열매에 눈독을 보내며 철망을 넘기에 나는 반드시 가책과 반성으로 모질게 마음을 매질하지는 않았으며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것이 누구의 과수원이든 간에 철망을 넘는 것은 차라리 들사람의 일종의 성격이 아닐까. 들사람은 또한 한편 그것을 용납하고 묵인하는 아량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몇 해 동안에 완전히 이 야취의 성격을 얻어버린 것 같다. 흐뭇한 송이를 정신없이 따서
입에 넣으면서도 철망 밖에서 다만 탐내고 보기만 할 때보다 한층 높은 감동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도리어 웬일일까? 입의 감동이 눈의 감동보다 떨어지는 탓일까? 생각만 할 때의 감동이 실상 당하였을 때의 감동보다 항용 더 나은 까닭일까? 나의 욕심을 만족시키기에는 불과 몇 송이의 딸기가 필요할 뿐이었다. 차라리 벌판에 지천으로 열려 언제든지 딸 수 있는 들딸기 편이 과수원안의 양딸기보다 나음을 생각하며 나는 다시 철망을 넘었다. 멍석딸기, 중딸기, 장딸기, 나무딸기, 감대딸기, 곰딸기, 닷딸기, 뱀딸기. 능금나무 그늘에 난데없는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하자 황급히 뛰어넘다 철망에 걸려 나는 옷을 찢었다. 그러나 옷보다도 행여나 들키지는 않았나 하는 염려가 앞서 허둥지둥 풀속을 뛰다가 또 공교롭게도 그가 옷뿐임을 알고 마음이 일시에 턱 놓였다. 그 역 딸기밭을 노리고 있던 터가 아닐까. 철망 기슭을 기웃거리며 능금나무 아래 몸을 간직하고 있지 않았던가. 언제인가 개천독에서 기묘하게 만난 후 두 번째의 공교로운 만남임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퍽이나 헐하게 놓여졌다. 가까이 가서 시룽시룽 말을 건 것도 그리 어색하지 않고 도리어 자연스러웠다. 그 역시 스스러워하지 않고 수월하게 말을 받고 대답하고 하였다. 전날의 기묘한 만남이 확실히 두 사람의 마음을 방긋이 열어놓은 것 같다. 딸기 따줄까? 무서워.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왜 그리도 나의 마음을 끌었는지 모른다. 나는 떨리는 그의 팔을 붙들고 풀밭을 지나 버드나무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의 입술은 딸기보다도 더 붉다. 확실히 그는 딸기 이상의 유혹이었다. 무서워. 무섭긴 하고 달래기는 하였으나 기실 딸기를 훔치러 철망을 넘을 때와 똑같이 가슴이 후두구둑 떨림을 어쩌는 수 없었다. 버드나무 잎새 사이로 달빛이 가늘게 새어들었다. 옥부는 굳이 거역하려고 하지 않았다. 양딸기 맛이 아니요 확실히 들딸기 맛이었다. 멍석딸기, 나무딸기의 신선한 감각에 마음은 흐뭇이 찼다. 아무리 야취의 습관에 젖었기로 철망 넘어 딸기를 딸 때와 일반으로 아무 가치도 반성도 없었던가. 벌판서 장난치던 한 자웅의 짐승과 일반이 아닌가. 그것이 바른가, 그래서 옳을까 하는 한 줄기의 고든 생각이 한결같이 뻗쳐오름을 억제할 수는 없었다. 결국 마지막 판단은 누가 옳게 내릴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나도 여전히 귀찮은 생각이 머릿속에 뱅 돈다. 어수선한 마음을 활짝 씻어버릴 양으로 아침부터 그물을 들고 집을 나섰다. 그물을 후릴 곳을 찾으면서 남대천 물줄기를 따라 올라간 것이 시적시적 걷는 동안에 어느덧 철교께서도 근 10리를 올라가게 되었다. 아무 고기나 닥치는 대로 잡으려던 것이 그렇게 되고 보니 불현듯이 고들매기를 후려볼 욕심이 솟았다. 고기 사냥 중에서도 가장 운치 있고 흥이 있는 고들매기 사냥에 나는 몇 번인지 성공한 일이 있어 그 호젓한 멋을 잘 안다. 그중 많이 모여 있을 듯이 보이는 그럴듯한 여우를 점쳐 첫 그물을 던져보기로 하였다. 산 속에 오묵하게 둘러싸인 개우, 물도 맑거니와 물소리도 맑다. 돌을 굴리는 여울 소리가 티끌한 점 있을 리 없는 공기와 초목을 영롱하게 울린다. 물속에 노는 고기는 산신령이나 아닐까. 옷을 활짝 벗어붙이고 그물을 메고 물속에 뛰어들었다. 넉넉히 목욕을 할 시절임에도 워낙 산골물이라 뼈에 차다. 마음이 한꺼번에 씻겨졌다는 보다도 도리어 얼어붙을 지경이다. 며칠 내로 내려오던 어수선한 생각이 확실히 덜해지고 날아갔다고 할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마지막 한 가지 생각이
아직도 철사같이 가늘게 꿰뚫고 흐름을 속일 수는 없었다. 사람이 사이란 그렇게 수월할까? 옥분과의 그날 밤 인연이 어처구니 없게 쉽사리 맺어진 것이 의심쩍은 것이었다. 아무 마음이 거래도 없던 것이 달빛과 딸기의 꼬임을 받아 그때 그 자리에서 금방 응락이 되다니. 항용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두 사람의 마음의 교섭이란 이야기 속에서 읽을 때에는 기막히게 장황하고 지루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수월할 리 있을까? 들복판에서는 수월한 법인가? 책임 문제는 생기지 않는가? 생각은 다시 솔솔 풀린다. 물이 찰수록 생각도 점점 차게 만들어간다. 물이 다리목을 넘게 되었을 때 그쯤에서 한 훌기 던져보려고 그 물을 펴들고 물속을 가는 보았다. 속물이 꽤 세어 다리를 훑친다. 물때 낀 돌멩이가 몹시 미끄러워 마음대로 발을 디딜 수 없다. 누르칙칙한 물속이 적확히 보이지 않는다. 몇 걸음 아래편은 바위요, 바위 아래는 소가 되어 있다. 그물을 던질 때의 호흡이란 마치 활을 쏠 때의 그것과도 같이 미묘한 것이어서 일종의 통일된 정신과 긴장된 자세를 요구하는 것임을 나는 경험으로 잘 안다. 그러면서도 그때 자칫하여 기어이 실수를 하게 된 것은 필시 던지는 찰나까지도 통일되지 못한 마음이 어수선하고 정신이 까닥거렸음이 확실하다. 몸이 휘뚱하고 휘더니 휑하게 날아야 할 그물이 물 위에 떨어지자 어지럽게 흩어졌다. 발이 미끄러져 샌 물결에 다리가 쓸리니까 그물은 손을 빠져 달아났다. 물속에 넘어져 흐르는 몸을 아무리 버둥거려야 고추 일으키는 장사 없었다. 생각하면 기가 막히나 별 수 없이 몸은 흐를 대로 흐르고야 말았다. 바위에 부딪혀 기어코 소에 빠졌다. 거품을 날리는 폭포 속에 송두리째 푹 잠겼다가 휘어시 솟으면서 푸른 물속을 뱅 돌았다. 유행 헤엄의 술뜨기 약간 있던 까닭에 많은 고생 없이 허우적거리고 소를 벗어날 수는 있었다. 면상과 어깨 쪽지에 몇 군데 상처가 있었다. 피가 돋았다. 다리에는 군데군데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음을 보았다. 잃어버린 그 물은 어느 줄기에 묻혀 흐르는지 알 바도 없거니와 찾을 용기도 없었다. 고들매기는 물론 한 마리도 손에 쥐어보지 못하였다. 귀가 메고 코에서는 켰던 물이 줄줄 흘렀다. 우연히 욕을 당하게 된 몸뚱아리를 훑어보며 나는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별안간 옥분의 몸이 향기가 눈앞에 흘러왔다. 비밀을 가진 나의 몸이 다시 돌려 보이며 한동안 부끄러운 생각이 쉽게 꺼지지 않았다. 문수는 기어코 학교를 쫓겨났다. 기한 없는 정학처분이었으나 영영 몰려난 것과 같은 결과이다. 덕분에 나도 빌려주었던 채권을 영영 뺏긴 셈이 되었다. 차라리 시원하다고 문수는 거드름 부렸으나 시원하지 않은 것은 그의 집안 사람들이다. 들볶는 바람에 그는 집을 피하여 더 많이 나와 지내게 되었다. 원망의 물줄기는 나에게까지 튀어왔다. 나는 애매하게도 그를 타락시켜 놓은 안된 놈으로 몰릴 수밖에는 없다. 별 수 없이 나날을 들과 버타게 되었다. 나는 좋은 들의 동물을 얻은 셈이다. 풀밭에 서면 경주를 하고 시냇가에 서면 납작한 돌을 집어 물 위에 수제비를 뜨기가 일수다. 돌을 힘껏 던져 그것이 물 위를 뛰어가는 뜀수를 세는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최고 기록이다. 돌은 굴러갈수록 걸음이 좁아지고 빨라지다 나중에는 깜빡 물속에 꺼진다. 기차가 차차 멀어지고 작아지다 산모퉁이에 깜빡 사라지는 것과도 같다. 재미있는 장난이다. 나는 몇 번이고 싫지 않게 돌을 집어 시험하는 것이었다.
팔이 축 처지게 되면 다시 기운을 내어 모래밭에 겨루고 서서 씨름을 한다. 힘이 비등하여 승패가 상반이다. 떠밀기도 하고 삿바 씨름도 하고 잡아 낚우기도 하고 다리걸이, 딴죽치기 기술도 차차 들어가는 것 같다. 세상에서 제일 장하고 제일 크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훌륭하고 제일 바른 것이 무엇이냐. 되고 말고 수수께끼를 걸고 힘이다 라고 껄껄껄껄 웃으며 오장육부가 물에 헹군듯이 시원한 것이다. 힘, 무슨 힘이든지 좋다. 씨름을 해가는 동안에 우리는 힘에 대한 인식을 한층 새롭혀 갔다. 조직의 힘도 장하거니와 그것을 꾸미는 한 사람의 힘이 크다면 더 한층 아름다운 것이 아닐까. 문수와 철렵을 나섰다. 그물을 잃은 나는 하는 수 없이 족대를 들고 쇠친의 사냥을 하러 시냇물을 훑어내려왔다. 벌판에 냄비를 걸고 뜬 고기를 끓이고 밥을 지었다. 먹을 것이 거의 준비되었을 때 더운 판에 목욕을 들어갔다. 땀을 씻고 때를 밀고는 깊은 곳에 들어가 물장구와 가댁질이다. 어린아이 그대로의 순진한 마음이 방울방울 날리는 물방울과 함께 하늘을 휘덮었다가는 쏟아지는 것이다. 물가에 나와 얼굴을 씻고 물을 들일 때 문수는 닫다가 어깨의 상처가 웬일인가 하고 나의 어깨의 군데군데를 가리켰다. 나는 뜨끔하면서 그때까지 완전히 잊고 있던 고들메기 사냥과 거기에 관련된 옥분가의 일건이 생각났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다가 그에게까지 기일바 못되어 기어코 고기잡이 이야기와 따라서 옥분가의 곡절을 은연중 귀띔하여 주게 되었다. 이상한 것은 그의 태도였다. 명예의 부상일세 그려 놀리고는 걱실걱실 웃는 것이다. 웃다가 문득 그치더니 이왕 말이 났으니 나도 내 비밀을 개울 수밖에는 없게 되었네 그려. 정색하고 말을 풀어냈다. 옥분이 나도 구하는 남이 아니야. 어안이 벙벙한 나의 어깨를 치며 생각하면 득추와 파운된 후로부터는 달뜬 마음이 허랑해진 모양이네. 일종의 자포자기야. 죽일 놈은 득추지. 옥분의 형편이 가엾기는 해. 나에게는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문세에게 대하여 노염과 질투를 느끼는 대신에 도리어 일종의 안심과 감사를 느끼는 것이었다. 괴롭던 책임이 모면된 것 같고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듯이도 감정이 가벼워지고 엉겼던 마음이 풀리는 것이다. 이것은 교활하고 악한 심보일까? 그러나 나를 단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옥분의 허랑한 태도에 해결의 열쇠는 있다. 그의 태도가 마지막 책임을 져야 될 터이니까. 왜 말이 없나? 거짓말로 알아듣나? 자네가 버드나무 숲에서 만났다면 나는 풀밭에서 만났네. 여전히 잠자코만 있으면서 나는 속으로 한결같이 들의 성격과 마술과도 같은 자연의 매력이라는 것을 생각하였다. 얼마나 이야기가 장황하였든지 밥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무더운 날이 계속된다. 이런 때 마을은 더 한층 지내기 어렵고 역시 들이 한결났다. 낮은 낮으로 해두고 하룻밤을 온전히 들에서 보낸 적이 없다. 우리는 의논하고 하룻밤을 들에서 야영하기로 하였다. 들의 밤은 두려운 것일까? 이런 의문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왕 의가 통한 후이니 이후로는 옥분이도 데려다가 세 사람이 일단의 들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는 문수의 의견이었으나 나는 그것을 일종의 악춤이라고 배척하였다. 과거의 피차의 정의는 정의로 하여 두고 단체 생활에는 역시 두 사람이 적당하며 수요가 셋이면 어떤 경우에든지 반드시 기울고 불안정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나의 야성이 철저치 못한 까닭이 아닐까. 어떻든 두 사람은 들의 복판에서 해를 넘기고 어둡기를 기다리고 밤을 맞이하였다. 불을 피우고 이야기하였다. 이야기가 장황하기 때문에 불이 마저 쓰러질 때에는 마을의 등불도 벌써 다 꺼지고 개 짖는 소리도 수습된 뒤였다. 별만이 깜빡거리고 바닷소리가 은은할 뿐이다. 어둠은 깊고 넓고 무한하다.
창조 이전의 혼돈의 세계는 이러하였을까? 무한한 정막, 지구의 자전, 공전의 소리도 들리지는 않는 것이다. 공포, 두려움이란 어디서 오는 감정일까? 어둠에서도 정막에서도 오지는 않는다. 우리는 일부러 두려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로 마음을 떠보았으나 이럴듯한 새삼스러운 공포의 감정이라는 것은 솟지 않았다. 위에는 하늘이요, 아래는 풀이요, 주위에 어둠이 있을 뿐이지 모두가 결국 낮 동안의 계속이요, 연장이다. 몸에 소름이 돋는 법도 마음이 떨리는 법도 없다. 서로 눈만 말똥거리다가 피곤하여 어느 결인지 잠이 들어버렸다. 단잠을 깨었을 때는 아침 해가 높은 후였다. 야영의 밤은 몹시 시원하였을 뿐이요, 공포의 새는 결국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공포는 왔다. 그것은 들에서 온 것이 아니오, 마을에서, 사람에게서 왔다. 공포를 만드는 것은 자연이 아니오, 사람의 사회인 듯 싶다. 문수가 돌연히 끌려간 것이다. 학교 사건의 뒤매지인 듯하다. 이어 나도 들어가게 되었다. 나 혼자에 대하여 혹은 문수와 관련되어 여러가지 질문을 받았다. 사흘밤을 지우고 쉽게 나왔으나 문수는 소식이 없다. 오래일 것 같다. 여러가지 재미있는 여름의 계획도 세웠으나 혼자서는 할 일 없다. 가졌던 동물을 잃었을 때의 고독이란 큰 것이다. 들에서 무료히 지내는 날이 많다. 심심파적으로 옥분을 데려올까도 생각되나 여러가지로 거리끼고 주체스러운 일이다. 깨끗한 것이 좋을 것 같다. 별 수 없이 녀석이 하루라도 속히 나오기를 충심으로 바랄 뿐이다. 나오거든 풀콩을 실컷 구워 먹이고 기름 종개를 많이 떠먹이고 씨름해서 몸을 불려줄 작정이다. 들에는 도라지꽃이 피고 개나리꽃이 장하다. 진펄의 세발고사리도 어느덧 활짝 피었다. 해오라기가 가끔 조촐한 자태로 물가에 내린다. 시절이 무르녹았다.